재현은 법원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발밑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15년 결혼 생활의 무거운 쇠사슬이 풀어진 듯했다. 그는 자유로웠다. 서연은 그의 옆이 아닌 약간 뒤에서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텅 빈 공간이 맴돌았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재현을 더욱 안심시켰다. 깔끔한 이별이었다. 가진 건 다 내려놓을게요. 당신이 원한다면. 서연이 재현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다. 그녀는 재산 분할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아파트 명의, 은행 예금, 심지어 재현이 오랫동안 모아온 주식까지. 그녀는 단지 당신이 더 필요할 거예요. 라고만 말하고는 발걸음을 옮겼다. 재현은 서연의 그 태도를 자신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해석했다. 미련이 없는 여자, 혹은 이미 너무 지쳐서 싸울 힘조차 없는 여자. 어느 쪽이든 재현에게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서연이 떠난 자리에 서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을 맞으며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 끝났어, 혜린. 그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혜린은 27살이었다. 재현보다 8살이나 어렸고 밝고 경쾌했으며 재현의 낡은 일상에 신선한 폭풍처럼 몰아쳤다. 혜린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재현은 자신의 45년 인생이 그저 서연과의 지루한 흑백 필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혜린은 컬러풀한 미래였다. 그녀는 재현이 얼마나 유능하고 매력적인 남자인지 끊임없이 속삭였다. 당신은 갇혀 있었어요. 이제 당신의 날개를 펼쳐야죠. 혜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현의 자존심을 쓰다듬었다. 재현은 혜린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새 삶을 위해 서연과의 이혼을 서둘렀다. 이혼 후 사흘째 재현은 혜린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물색했다. 서연과 살던 아파트는 낡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혜린은 고급 오피스텔을 원했다. 오빠, 여긴 너무 어둡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밝아야죠. 그녀는 늘 그렇게 활기차게 요구했다. 재현은 그녀의 요구가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다. 그는 아파트를 팔고 예금과 주식을 정리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재산은 생각보다 컸다. 총 15억 원에 달하는 금액. 재현은 그 돈을 혜린과의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혜린은 재현에게 재산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오빠, 우리가 정식으로 살기 전에 오빠 명의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파질 거예요. 서연 언니가 갑자기 변심해서 재산 분할 소송이라도 걸면 어떡해요? 오빠,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만 해야 하잖아요. 그녀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재현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다. 서연은 이미 재산을 포기했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다. 재현은 혜린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재현이 물었다. 혜린은 부드럽게 재현의 손을 잡았다. 나에게 믿음을 보여줘요. 오빠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겨요. 내가 그걸 잘 관리하고 우리가 결혼하면 다시 오빠 명의로 돌려놓을게요. 어차피 우리는 한 몸이 될 거잖아요. 그녀는 재현의 눈을 깊숙이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재현이 서연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재현은 그 갈망을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이라고 오해했다. 혜리는 재현이 자신의 전부를 걸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다. 며칠 후 재현은 자신이 모아온 모든 자산을 혜린의 이름으로 이전했다. 오피스텔 계약금, 예금 전체, 심지어 남아있던 주식들까지도 명예 변경을 완료했다. 이 모든 과정은
혜린이 소개해준 법무사와 함께 진행되어 빠르고 매끄러웠다. 법무사는 친절했고 혜린은 그 법무사에게 익숙해 보였다. 재현은 잠깐 의문을 가졌지만 혜린이 전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 싶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난 날 밤, 혜린은 재현을 위해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촛불과 와인, 그리고 혜린의 웃음소리가 재현의 새 집을 가득 채웠다. 재현은 술잔을 들고 혜린에게 말했다. 혜린아, 고마워.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세상이 시작되는구나. 혜린은 그의 손에 깍지 끼고 행복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오빠. 내가 오빠 옆에 영원히 있을게요. 이제 오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거예요. 그 순간 재현은 15억 원을 혜린의 이름으로 넘겼다는 사실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와 사랑을 얻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서연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서연은 이혼 직전 자신의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횡령 사건에 대해 재현에게 조심스럽게 언급했었다. 서연, 여보, 당신 회사에서 이상한 돈 흐름이 있다던데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김 변호사님이 말해줬어. 당신이 괜히 엮일까봐 걱정돼서. 재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 일에 신경 꺼. 당신이 아는 김 변호사라는 사람도 그저 당신의 오래된 친구일 뿐이잖아. 재현은 그때 서연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서연의 모든 조언이 자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라고 여겼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서연은 그저 걱정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현은 그 기억을 금세 지워버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혜린이었다. 그날 밤 혜린은 재현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재현은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의 달콤함에 완전히 취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혜린과의 완벽한 7일이었다. 7일 후에는 혜린과 함께 새 오피스텔로 입주할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혼을 결심한 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재현은 믿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함께 재현은 새로운 삶의 문턱에 들어섰다. 모든 재산이 혜린의 이름으로 넘어간 그 다음날 아침, 혜린은 재현의 품에서 잠든 척 미소 짓고 있었다. 재현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제 더 이상 서연의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혜린만이 존재했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가 스스로 심장을 찢어 보이며 환영했던 이 새로운 삶이 7일 만에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 한콕 티엣랍 창탕. 새로운 생활은 숨 막힐 듯 달콤했다. 혜린은 재현을 왕처럼 대했다. 매일 아침 재현이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 후에는 근사한 식사를 준비했다. 서연과의 15년은 의무와 책임의 연속이었지만 혜린과의 며칠은 오직 쾌락과 칭찬으로 채워져 있었다. 재현은 자신이 이토록 사랑받고 관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의 어깨는 펴졌고 회사에서도 활력이 넘쳤다. 동료들은 재현이 훨씬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현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들은 서연과 같은 지루한 틀에 갇힌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라고. 사흘째 되던 날 밤, 혜리는 재현에게 새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었다. 오빠, 봐요. 나 오빠 말대로 정말 좋은 곳으로 계약했어요. 오빠 이름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거니까. 재현은 계약서를 대충 훑어봤다. 혜린의 이름과 금액 그리고 주소만 확인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서류 작업에 지쳐 있었고 혜린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모든 의문을 덮었다. 혜린은 그에게 입을 맞추며 계약서를 접었다.
걱정 마요, 오빠. 내가 얼마나 꼼꼼한데. 그래, 당신만 믿어. 재현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재현은 문득 서연이 남긴 조언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다. 서연은 꼼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재현이 큰 계약을 할 때마다 항상 세부 사항을 확인하라고 귀찮게 굴었다. 한 번은 재현이 해외 프로젝트 투자를 하려 했을 때 서연은 새벽까지 금융 문서를 검토하며 작은 독소 조항 하나를 찾아냈다. 그 조항 때문에 재현은 수억 원의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때 재현은 서연에게 감사 대신 짜증을 냈다. 당신은 왜 항상 부정적인 것만 봐? 그냥 좀 믿어. 라고 소리쳤던 기억이 났다. 지금 혜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주고 있지만 재현은 서연과의 이혼 과정이 너무 순탄했다는 사실이 문득 이상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왜 재산을 포기했을까? 그녀는 재현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마땅했다. 재현은 혜린과의 관계를 숨기려 노력했지만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깨끗하게 물러났다. 재현은 자신을 합리화했다. 서연은 그저 지쳤을 뿐이다. 아니면 재현이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혜린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흘째 되던 날, 재현은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가 관리하던 프로젝트의 계약 금액 중 일부가 공중에 뜬 것이다. 재현은 곧바로 경리팀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재현에게 이상한 문서를 보여주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거래처에 지급된 금액이었으나 거래처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심각한 문제였다. 재현은 문득 서연이 언급했던 회사 횡령 사건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재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혜린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혜린아, 회사 일이 좀 복잡해졌어. 혹시 내가 이 일에 연루될까봐 걱정돼. 나 요즘 서류만 보면 울렁거려. 혜린은 재현의 무릎에 기대며 달래주었다. 오빠, 걱정하지 마요. 오빠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소한 일에 연루될 리 없잖아요. 그리고 오빠, 이제 우리는 곧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오빠의 모든 재산은 이미 안전하게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설령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오빠의 개인 자산은 지켜질 거예요. 그녀는 재현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능숙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혜린의 말은 재현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맞다. 재산은 이미 혜린에게 있다.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맞아,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재현은 혜린에게 감사했다. 그는 혜린의 재촉이 사실은 그를 보호하려는 순수한 의도였다고 확신했다. 그는 혜린의 지혜를 칭찬했고 혜린은 더욱 기뻐했다. 그날 밤 혜린은 재현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오빠, 우리가 이 오피스텔로 입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빠의 옛날 집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서연 언니가 가지고 갔어야 할 개인 물품들, 오빠가 실수로 두고 온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재현은 깜짝 놀랐다. 서연이 이사 나갈 때 이미 짐을 거의 다 정리해 갔다고 생각했다. 무슨 중요한 서류? 내가 다 챙겼는데? 아니요, 오빠. 혹시 모르잖아요. 오빠가 회사에서 처리하던 비밀 프로젝트 서류 같은 거. 서연 언니가 혹시라도 실수로 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빠, 나는 오빠가 그 집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깨끗하게 마음을 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새 출발이 더 의미 있을 거예요. 혜린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 재현은 마지막으로 서연과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을 정리하고 싶었다.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혜린과 새 출발을 해야 했다. 닷새째 되는 날 오후, 재현은 홀로 서연과 살던 집으로 향했다. 서연은 이미 이사했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거실에는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고 가구들의 빈자리는 낯설고 허전했다. 재현은 조용히
집 안을 둘러봤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서연의 글씨체였다. 냉장고 전원을 꺼놨어요. 당신이 다시 이 집에 올 일은 없을 거예요. 부디 평안하세요. 재현은 그 쪽지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서연의 마지막 배려이자 동시에 냉정한 작별 인사였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닫았음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그를 증오하는 대신 무관심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재현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옷장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결혼 기념일마다 서연과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서연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재현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흔들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는 혜린을 선택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찾기 위해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그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김 변호사님께라고 쓰여 있었고 서연의 필체였다. 재현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문서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했지만 재현은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은 상속 및 재산관리, 신탁자인에 관한 초안이었다. 문서는 재현이 이혼 후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할 경우 모든 자산이 자동으로 서연과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신탁 계좌로 귀속된다는 내용이었다. 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연은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재현이 혹시라도 사업상 큰 위험에 처하거나 갑자기 죽을 경우를 대비해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의 꼼꼼함은 재현의 안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재현은 자신이 서연에게 짜증냈던 과거를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늘 대비했고 그는 늘 충동적이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미 모든 재산은 혜린의 명의로 안전하게 옮겨졌다. 서연의 신탁 계획은 이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재현은 안도감과 동시에 서연을 속였다는 승리감에 젖었다. 그는 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서연의 마지막 족쇄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재현은 혜린에게 서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서연의 꼼꼼함마저 극복하고 혜린을 지켜냈다고 생각했다. 그는 혜린과 보낼 남은 이틀을 더욱 열렬히 기대했다. 모든 위험은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완벽한 새 삶을 얻었다. 7일의 약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콕, 비엔코, 더우티엔 앤 클리프핸거. 재현과 혜린에게 허락된 행복은 이제 마지막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여섯째 날, 혜린은 재현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명품 시계였다. 오빠, 우리의 새 출발 기념 선물이에요. 이제 오빠는 이 시계를 차고 새 오피스텔로 가는 거예요. 재현은 감동했다. 혜린은 그에게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신은 정말 최고야. 재현은 혜린을 품에 안았다. 그날 저녁, 재현은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의 직속 상사였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재현 씨, 잠깐 회사로 와줄 수 있나? 지금 긴급 상황이야. 재현은 이미 퇴근 후였지만 상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기에 혜린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사를 향했다. 혜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로 그를 배웅했다.
힘내요, 오빠. 나 여기서 오빠 기다리고 있을게요. 늦지 않게 와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재현은 분위기가 싸늘함을 느꼈다. 상사와 법무팀장이 회의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사는 재현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재현이 관리하던 프로젝트의 손실에 대한 감사 보고서였다. 재현 씨,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자네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이 금액이 움직인 흔적이 발견되었네. 상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은 당황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회사 돈을 횡령한 적 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 돈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움직였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법무팀장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재현 씨, 최종 송금 단계에서 회사 돈이 잠시 재현 씨의 개인 계좌를 거쳐 다시 3자의 계좌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제3자의 계좌가 재현 씨의 이혼 과정과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현은 머리가 멍해졌다. 그가 혜린에게 재산을 모두 넘긴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다. 그 과정에서 법무사가 그에게 여러 장의 복잡한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 그 중에는 아마도 회사 돈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데 사용될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금융거래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재현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그저 이혼 때문에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계좌가 도용되었거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금융거래에 사용되었을 겁니다. 상사는 재현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자네가 이혼 후 모든 자산을 한 여자에게 넘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 자네가 서둘러 회사 자금을 현금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힘들어. 결국 재현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임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억울했지만 상황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모든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주장을 약하게 만들었다. 회사를 나오면서 재현은 분노했다. 혜린에게 연락해야 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통장에 돈이 무사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회사는 그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재현은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그는 집으로 급히 돌아갔다. 일곱째 날 아침, 재현은 눈을 떴다. 혜린이 옆에 없었다. 재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어났다. 부엌에 혜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엌은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재현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혜린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혜린의 옷가지나 화장품이 사라진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현관 신발장을 열었다. 혜린이 가장 아끼던 명품 구두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재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은행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켰다.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오류 메시지가 떴다. 혜린이 알려준 새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여전히 접속할 수 없었다. 재현은 공포에 질렸다. 그는 즉시 혜린의 이름으로 이전했던 모든 자산의 명의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을 찾아 다시 살펴봤다. 주소와 금액은 정확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이 너무 형식적이었다. 재현은 계약서의 사본을 들고 급히 계약했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재현을 낯선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 오피스텔 말씀이십니까? 이미 일주일 전에 다른 분에게 매매가 완료되었고 그분은 바로 입주하셨습니다만
재현은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거 혜린 씨 이름으로 계약한 건데요. 중개인은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손님, 이건 사본 아닌가요? 이 서류에 언급된 매도인은 한 달 전에 이미 이 건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적힌 혜린이라는 이름의 매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는 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법인 명의? 혜린은 그에게 개인 명의라고 분명히 말했다. 중개인은 친절하게 최종 거래 기록을 보여주었다. 기록에는 재현이 혜린에게 넘긴 자금 전체가 익명의 투자 법인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법인이 이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바로 다른 법인에게 되팔았다고 나와 있었다. 혜린의 이름은 단지 거래 초기에만 잠시 언급된 연결고리에 불과했다. 재현은 그제야 깨달았다. 혜린은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옮기도록 유도했을 뿐 최종 수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한 미끼였다. 재현은 급히 자신이 넘긴 주식 계좌와 예금 계좌를 확인했다. 은행에 직접 방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혜린 명의로 이전된 지 사흘 만에 모든 현금은 이미 인출되거나 알 수 없는 익명 계좌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 순간 재현은 회사에서 자신을 의심했던 이유를 알았다. 회삿돈 횡령 사건에 사용된 제3자의 계좌가 바로 혜린의 명의를 이용한 익명의 금융 통로였던 것이다. 재현은 모든 것을 잃었다. 15억원은 물론 회사에서의 명예까지. 그는 완전히 알몸이 된 채 길거리에 서 있었다. 그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재현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머니에는 혜린이 선물했던 명품 시계만이 남아 있었다. 그 시계조차도 진품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지독한 후회가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이제 그가 의지할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가 혐오하고 무시했던 꼼꼼하고 대비성이 강했던 여자. 서연? 그는 비틀거리며 서연의 집 주소를 검색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는 자신을 버린 전처에게로 향했다. 한콕 텟벙바코규. 재현은 서연의 새 아파트를 찾아가는 내내 굴욕감과 수치심에 시달렸다. 자신이 15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를 버리고 택했던 자유의 대가는 너무나 잔인했다. 그가 지금 서연에게 가고 있는 이유는 사랑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생존이었다. 그는 돈이 필요했고 이 지독한 함정에서 벗어날 법적 도움 또는 하다못해 잠시 기댈 공간이라도 필요했다. 서연은 늘 그랬듯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지킬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 믿음 자체가 그가 서연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서연은 조용하고 깔끔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이전에 살던 집보다 작았지만 주변 환경이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였다. 재현은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서연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재현이 언젠가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의 눈빛은 무덤덤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들어와요. 서연은 짧게 말하고는 문을 열어주었다. 재현은 현관에 서서 그녀의 집 내부를 둘러보았다. 이전 집에서 가져온 가구는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미니멀했다. 집 안에는 은은한 나무 향이 감돌았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다.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재현이 혜린과 함께 꿈꿨던 화려하고 불안정한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견고하고 조용한 자유였다. 재현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차를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앞에 두고 재현은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재현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매우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할 일은 많죠. 하지만 지금 그걸 들으러 온 건 아닐 거예요. 무슨 일로 왔어요? 용건부터 말해요. 서연의 냉정함은 재현의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재현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지난 7일 동안 벌어졌던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혜린이라는 여자에게 어떻게 매료되었는지, 그녀의 말에 속아 어떻게 모든 재산을 넘겼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졌는지까지. 재현은 이야기를 하면서 목이 메었고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후회라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가까웠다. 서연아, 내가 바보였어. 완전히 속았어. 15억, 결혼생활 15년 동안 모은 모든 게 일주일 만에 사라졌어. 게다가 회사에서도 내가 횡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내 계좌가 그 돈을 옮기는 통로로 쓰였대.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재현은 서연에게 매달렸다. 부탁이야, 서연아. 네가 아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 좀 해줄 수 있어? 네가 아니면 아무도 날 안 도와줄 거야. 혜린을 찾든 아니면 내 결백을 증명하든 나는 이제 내 도움밖에 필요 없어. 서연은 재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도 한숨을 쉬지도 않았다. 재현의 절규가 끝났을 때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거실의 침묵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재현 씨. 서연이 그를 불렀다. 그녀는 이제 여보가 아닌 재현 씨라고 불렀다. 당신은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을 안쓰럽게 여기고 예전처럼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죠? 당신의 눈빛에는 아직도 나를 구원자로 여기는 오만함이 남아 있어요. 재현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재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이 잃은 15억 원은 당신과 내가 15년 동안 함께 만든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고 그 안에는 내가 포기했던 내 꿈, 내 시간, 내 헌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단 일주일 만에 27살짜리 여자에게 넘겼어요. 오직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서연의 말투는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가 재현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재현이 숨막히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린 같은 여자가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재현은 충격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아? 당신이 나를 미행이라도 했어? 서연은 비웃음 대신 깊은 연민이 담긴 표정을 지었다. 미행? 재현 씨, 나는 당신과 15년을 살았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뭘 갈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종류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지, 나는 당신 자신보다 더 잘 알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서랍을 열더니 낡고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파일을 재현 앞에 내려놓았다. 파일 표지에는 프로젝트 H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이 혜린이라는 여자를 만난 지 2달째 되던 날 이미 그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재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신이? 네, 당신이 갑자기 젊어졌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집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당신의 행동 변화를 보고 당신이 중년의 위기에 빠진 평범한 남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연은 파일을 펼쳤다. 안에는 혜린의 사진, 그녀의 가짜 신분증 사본, 그녀가 이전에 연루되었던 유사한 사건들의 경찰 보고서 요약본, 그리고 복잡한 은행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혜린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에요. 그녀는 조직적인 사기단의 일원이에요. 이혼을 앞둔 외로움과 허영심이 가득 찬 중년 남성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죠. 그녀는 당신에게 사랑을 팔았고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구매했어요. 재현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그가 혜린에게 빠져 있을 때 이미 그의 등 뒤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 봐요. 서연은 페이지를 넘겼다. 혜린이 당신에게 재산을 이전하라고 설득했던 그날, 이미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경찰청 특수수사팀과 접촉을 시도했어요. 혜린이 당신을 포함해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서 자산을 빼돌려 익명의 법인 계좌로 합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당신이 재산 분할을 포기한 것도?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모든 재산을 내게 넘겼다면 혜리는 당신에게서 더 이상 훔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녀는 잡히지 않고 당신의 15억 원은 합법적인 부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안전해졌겠죠. 하지만 당신은 내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모든 것을 혜린에게 넘겼죠. 서연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재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혜린에게 재산을 이전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아니, 오히려 격려했어요. 한콕, 수닷 페이바이, 파, 펑사잉 예빠오. 세오연의 충격적인 고백에 재현은 얼어붙었다. 격려했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갈라졌다. 서연은 파일철을 다듬며 차분하게 말했다. 함정이 아니에요, 재현 씨. 당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길이죠. 나는 그저 당신의 결정이 최단 시간에 가장 큰 결과를 낳도록 환경을 조성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당신이 혜린에게 재산을 전부 넘기도록 내버려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당신의 안전. 재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회사에서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이혼 직전에 당신 회사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이미 그 횡령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 돈 흐름이 당신에게 곧 덮쳐올 거라는 것도요. 당신 명의로 자산이 남아 있었다면 회사는 그 돈을 압류했을 거고 당신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산을 혜린이라는 제3자에게 그것도 사기단에게 자발적으로 넘겨버림으로써 당신은 법적으로 자산과 회사의 문제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혜린에게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와 법적 문제로부터 도피한 셈이 된 거군요. 재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네, 당신은 지금은 알몸이지만 최소한 법적 횡령범으로 몰릴 위험은 줄었어요. 당신의 계좌가 그 돈의 통로로 사용된 것은 맞지만 당신이 그 돈의 최종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쉬워진 거죠. 모든 재산이 혜린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횡령 의도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예요.
재현은 서연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방패는 재현에게는 뼈아픈 고통을 선사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왜 나를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만들어야 했죠? 재현은 거의 울부짖듯이 물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는 지난 15년의 모든 피로가 담겨 있는 듯 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이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 때문이에요. 당신이 내게 재산을 넘기지 않고 혜린에게 넘긴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당신은 그저 돈을 잃은 것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잃은 것에 절망할 거예요. 당신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내게 의지하고 기댈 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나를 아내가 아닌 영원히 당신의 뒷수습을 해줄 어머니로 여겼죠. 서연은 몸을 돌려 재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잃어봐야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당신이 저질렀던 배신 행위의 무게를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자존심과 허영심, 그리고 이기심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봐야 했어요. 그제야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놓아주고 나는 당신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단호함은 더해졌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나는 당신이 한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아 아이들에게마저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당신이 만약 횡령범으로 낙인 찍히거나 재산 문제로 완전히 파산하면 그 그림자는 아이들에게까지 미칠 테니까. 재현은 서연의 논리에 압도되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중적인 보호막이었다. 하나는 그녀 자신을 재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현을 최악의 파국에서 구해내 그가 여전히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최소한의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었다. 그녀의 배려와 증오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해리는 결국 잡힐 거예요. 내 파일에는 그녀를 추적할 수 있는 모든 단서가 담겨 있어요. 그녀는 당신의 돈뿐만 아니라 당신의 옛 직장 동료 몇 명의 돈까지 훔쳤어요. 그녀는 당신의 돈을 최대한 한 법인으로 모으는 데 집중했고 우리는 그 법인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모든 것은 김 변호사와 수사팀의 통제하에 있었어요. 서연은 테이블 위 파일 옆에 두꺼운 흰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다. 재현은 봉투를 보았다. 그것은 깨끗한 흰 종이였다. 이게 뭐죠? 재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다.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재현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고오, 공동재산 회복 및 신탁계약서였다. 문서의 내용은 재현의 상상을 초월했다. 혜린에게 강탈당한 모든 재산, 약 15억 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추적되고 회수되는 즉시 그 전액은 재현과 아이들의 공동 신탁 계좌로 기속된다. 재현은 이 신탁 계좌의 수익자이지만 신탁 자금의 관리자는 오직 서연과 김 변호사이다. 재현은 이 자금 중에서 매월 생활비만 인출할 수 있으며 자금을 일시불로 인출하거나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재현이 자신의 도덕적, 재정적 건전성을 5년간 지속적으로 입증할 때까지 유효하다. 재현이 이 계약에 동의하고 서명함으로써 그는 혜린에게 당한 모든 사기 행위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회사 횡령 사건에서 그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서연은 이 문서를 통해
재현에게 돈을 돌려주는 동시에 돈을 관리할 권한은 박탈했다. 그는 부자가 아닌 단지 생존 가능한 수준의 경제적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녀는 돈을 돌려주되 재현의 이기적인 성격과 나쁜 습관이 다시 발현될 기회 자체를 제거했다. 재현은 문서를 다 읽고 난 후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서연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복원해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유를 잃었다. 서연은 그에게 재산의 빵을 던져주었지만 그 빵에는 속박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재현은 목이 메어 소리쳤다. 그냥 나를 파산하게 내버려 두지 그랬어. 아니면 이 재산 다 당신이 가져가고? 서연은 재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의 재산을 전부 가져가면 당신은 나를 복수심에 불타는 악녀로 기억하고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당신은 내게서 벗어났지만 당신의 탐욕스러운 본성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신탁 계약은 당신의 본성을 감시하고 통제할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재정적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동시에 당신의 발목에는 도덕적 족쇄를 채운 거예요. 재현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혜린에게 속았을 때보다 서연의 이 완벽하고 냉정한 계획 앞에서 더 큰 충격과 절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이 순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완전히 굴복했다. 서연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영원한 교훈을 새겨주었다. 한국 충돌 nội tâm và quá trình truy hồi. 재현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혜린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의 비탄과는 달랐다. 서연의 계획은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냉정했으며 동시에 너무나 압도적인 사랑의 방식이었다. 이 사랑은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대신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눕혀 그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서연아, 내가 얼마나 널 몰랐는지 이제야 알겠어.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괴물이야. 하지만 그 괴물이 날 살렸어. 서연은 감정 없이 재현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거예요. 당신의 깨달음이 내게 어떤 위안도 주지 못해요. 나는 이미 당신에게서 완전히 떠났으니까. 재현은 서연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펜을 들고 신탁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서명은 분명했다. 이 서명은 그의 재산을 되찾는 행위인 동시에 그의 남은 인생에 대한 서연의 영구적인 감시를 수락하는 행위였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서연은 재빨리 문서를 챙겼다.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서명이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재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신이 이미 거대한 법적, 경찰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제 혜리는 잡힐 일만 남았어요. 서연이 전화를 끊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경찰에 이 문서를 제출할 거예요. 당신은 공식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재현은 문득 자신이 회사에서 겪은 횡령 사건 의혹이 떠올랐다. 회사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계좌를 이용한 횡령건 말이에요. 그것도 이 수사와 함께 해결될 거예요. 혜린의 사기단은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당신의 회사 자금 일부를 끌어들였어요. 당신의 계좌가 일종의 세탁소 역할을 한 거죠. 경찰은 혜린을 잡으면서 그 횡령 사건의 주범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희생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예회복은 쉽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어리석음은 회사 사람들에게 이미 깊이 각인되었을 테니까. 서연은 잔인할 만큼 솔직했다. 재현은 그날 오후 경찰 수사팀과 만났다. 김 변호사가 그를 동행했다. 재현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가 혜린에게 어떻게 속았는지, 그리고 서연이 어떻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경찰은 재현의 증언과 서연이 제공한 프로젝트 H 파일을 바탕으로 수사를 가속화했다. 서연의 파일은 혜린의 이전 사기 행각, 조직의 운영 방식, 그리고 최종 자금의 은닉처까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재현은 김 변호사에게 서연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서연이는 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겁니까? 그녀는 저와 이혼할 생각은 없었던 건가요? 김 변호사는 중년의 신사로 침착하고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서연 씨는 이혼을 결심했을 때 이미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당신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당신의 이기심을 뿌리 뽑는 것이었죠. 그녀가 재산 분할을 거부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모든 재산을 아이들 명의로 미리 증여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어요. 왜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안전했을 텐데요. 재현이 의아해했다. 서연 씨는 말했습니다. 재현 씨의 탐욕은 얕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여자에게 바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탐욕이 그를 더 큰 파멸로 이끄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잃어봐야만 그가 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거예요. 나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의무는 없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서연 씨는 당신이 혜린에게 재산을 자발적으로 넘기는 순간을 유도함으로써 혜린이라는 사기꾼을 법망으로 끌어들일 완벽한 미끼로 만들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은 서연의 행동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고도로 계산된 정의였음을 시사했다. 그녀는 재현의 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고 재현에게 회한과 반성의 고통을 주었다. 며칠 후 놀라운 속도로 혜린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혜린은 해외 도피를 시도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경찰은 서연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혜린이 은닉하려 했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재현의 15억 원 중 90% 이상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였다.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돈을 되찾았지만 그 대가로 영혼이 찢기는 고통을 겪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서연에게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가 가장 경멸했던 여자에게 기대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날 저녁 재현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든 것에 감사해. 당신이 나를 살렸어. 당신에게 빚을 졌어. 내가 아이들에게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서연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재현은 그녀가 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음을 알았다. 그녀는 복수를 끝낸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끝낸 것이었다. 그녀에게 재현은 이제 과거의 페이지였고 그 페이지는 이미 봉인되었다. 재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자신이 잃었던 것들, 그리고 서연이 그의 뒤에서 묵묵히 지켜왔던 것들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껴보았다.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재현은 비로소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재산은 이제 서연이라는 그림자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한콕 비 키치차년 바 수비엔도이. 혜린이 체포된 후 재현의 삶은 급격히 바뀌었다. 회사는 그에게 횡령 혐의는 없지만 심각한 도덕적 판단 착오와 재정 관리 능력 부재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쌓아 올렸던 경력과 사회적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었다. 서연이 준 도덕적 족쇄는 그의 발목뿐 아니라 그의 사회적 삶 전체를 묶어버린 듯했다. 재현은 실업자가 되었다. 그는 서연이 임시로 마련해준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연은 신탁 계약에 따라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고 그 금액은 그가 예전에 누렸던 호화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재현은 처음에는 분노했다. 내가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단 말인가?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다. 만약 그가 지금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또 다른 충동적인 투자나 혹은 그를 노리는 또 다른 사기꾼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서연은 그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재현은 무너지는 자존심을 붙잡고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고위 엔지니어였지만 40대 중반에 전 직장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된 사람을 원하는 곳은 없었다. 거듭된 거절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고 싶었지만 서연이 지급하는 생활비로는 비싼 술을 살 수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서연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숨 막히게 했다. 며칠 후 재현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다. 재현은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아이들은 서연을 의지하고 있었다. 재현의 기억 속에 서연은 늘 집안일과 걱정에 찌들어 지친 표정이었는데 지금의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이혼이 그녀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았다. 재현은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이들의 아빠였지만 지난 7일 동안 그는 그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었다. 그날 밤 재현은 서연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나 오늘 아이들 봤어. 너희들 행복해 보이더라. 그래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각했다. 아이들한테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 혹시 주말에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재현 씨, 당신은 지금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매우 불안정해요. 아이들에게 당신의 불안함을 전가하고 싶지 않아요. 나 노력하고 있어. 정말이야. 매일 일자리를 찾고 있고 정신 차리려고 해. 제발 단 1시간이라도. 긴 침묵이 흘렀다. 재현은 숨죽이며 서연의 대답을 기다렸다. 좋아요. 서연이 마침내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당신의 건전성을 증명해야 해요. 당신은 지금 신탁계좌의 자산을 쓸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술을 끊고 매일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거를 내게 보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만약 3개월 후에 당신이 최소한의 안정을 찾았다면 그때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게요. 서연의 요구는 가혹했지만 재현에게는 일말의 희망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벌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구원의 사다리도 놓아주고 있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재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후 재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매일 구직 활동 기록을 서연에게 보냈다. 그는 이제 돈을 되찾는 것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이 그에게 던져준 족쇄는 사실 그를 보호하는 울타리였던 것이다. 이 울타리 안에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충동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이 기간 동안 김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혜린의 검거로 인해 횡령 사건의 진범들이 추가로 체포되었고 재현이 이 사건의 피해자였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그의 회사 해고는 부당 해고로 인정받았지만 재현은 복직 대신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았다. 재현은 퇴직금을 신탁계좌에 추가할 수 있었지만 서연은 거절했다. 그 돈은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종잣돈이에요. 당신의 자립심을 잃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재현은 서연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통제받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유를 되찾아주려 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해야만 얻을 수 있었다. 3달이 지났다. 재현은 작은 건설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자리를 구했다. 급여는 적었지만 그는 다시 땅을 밟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증거를 보냈다. 서연은 재현의 변화를 인정했다. 그녀는 마침내 그에게 아이들과의 만남을 허락했다. 공원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재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권위나 멋진 선물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자신이 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만남은 재현에게 해방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움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서연의 냉정한 계획 덕분이었다. 하지만 서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다. 그녀는 그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제공할 뿐 그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교류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신탁계약이라는 법적인 끈으로만 연결되어 있었다. 한콕 훅호이 파 수닷 서우킨. 재현의 삶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었다. 그는 건설 현장의 임시직에서 점차 신뢰를 얻었고 작은 프로젝트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 그의 생활은 소박했지만 매일 흘리는 땀방울이 그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부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의 신탁 계약 덕분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음을 알았고 이는 그에게 재정적인 두려움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는 여전히 서연에게 매달 구직 및 생활 보고서를 보냈다. 서연은 짧게 확인했어요. 라는 답장만을 보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재현은 서연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꽃이나 선물을 보내려 했지만 서연이 거절할 것이 분명했기에 망설였다. 대신 그는 아이들과의 만남에 집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고 아이들은 아빠의 변화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재현은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었다. 그는 단지 서연의 계획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변호사님, 서연이는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줬을까요? 그냥 저를 내버려 뒀다면 그녀는 저에게서 벗어나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재현이 물었다.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는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되 당신의 나쁜 습관을 뿌리 뽑아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치료라. 재현은 중얼거렸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혜린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던 날 서연 씨는 당신이 가져가지 않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아십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다. 재현은 자신이 서재에서 발견했던 서연과의 오래된 편지들이 담긴 상자를 떠올렸다. 편지들과 가족 사진들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이 잊고 있었던 중요한 서류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랍을 열고 복사본 하나를 재현에게 내밀었다. 재현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10년 전 재현이 자신의 사업이 크게 실패할 뻔했을 때 서연과 함께 작성했던 부부 공동재산관리 각서였다. 그 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남편 재현이 배우자 서연의 동의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체 재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손실을 입힐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의 회복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이 권한은 이혼 후에도 아이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유효하다. 재현은 그 각서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당시 재현은 서연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그녀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서류에 서명했었다. 그것은 서연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보험 증서였던 것이다. 서연 씨는 이 각서를 이혼 전에 찾아냈습니다. 이 각서 덕분에 혜린에게 재산이 넘어갔을 때에도 서연 씨는 당신의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회복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혜린에게 돈을 넘기자마자 이 각서를 근거로 법원에 재산 회복 및 신탁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당신이 혜린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바로 이 각서에 명시된 중대한 과실로 전체 재산의 50% 이상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당신은 스스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꼈겠지만 법적으로는 당신이 혜린에게 넘긴 재산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서에 의거하여 이미 서연 씨의 관리 하에 놓여 있어야 할 재산이었습니다. 혜린은 서연 씨의 재산에 손을 댄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것이 우리가 혜린을 검거하고 재산을 회수하는데 결정적인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재현은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그가 혜린에게 모든 것을 넘기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통제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가 스스로 파국에 이르도록 방김했던 것이다. 서연은 단순한 전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15년 동안 쌓은 모든 것의 조용한 설계자이자 보호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각서를 통해 이혼 후에도 아이들을 위해 재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구히 확보해 두었던 것이다. 재현은 각서를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은 그에게 진실을 숨겼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했다고 믿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가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원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이 각서의 존재를 알렸다면 재현은 안도감에 젖어 결코 지금처럼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서연의 지혜와 깊은 뜻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복수가 아니라 재현을 향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교육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잃었던 것이 돈이나 여자가 아니라 바로 서연의 믿음과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그가 가장 비참했을 때조차도 그를 파멸로부터 지켜주었다. 한콕 화해와 침묵의 헌사. 재현은 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치 껍질을 벗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빚졌고 그의 남은 삶은 이 빚을 갚는 것으로 채워져야 했다. 이 빚은 돈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성실함을 의미했다. 재현은 서연에게 달려가 자신이 각서의 존재를 알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멈췄다. 서연이 이토록 완벽하게 진실을 숨긴 이유는 그가 진정한 변화를 겪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재현은 그녀의 침묵을 존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자신의 삶으로 그녀의 헌신에 보답해야 했다. 재현은 자신의 임시직 월급을 모아 아이들의 통장에 저금하기 시작했다. 비록 신탁 계좌의 막대한 금액에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이것은 순전히 그의 노력으로 번 돈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매번 보고서를 보낼 때마다 이 저금 내역도 함께 보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랐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재현은 마침내 한 중소건설회사의 정규직 매니저 자리를 얻었다. 이전 직장만큼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는 만족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낙은 아이들과의 주말 만남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어 성실함과 정직함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재현은 서연에게서 온 이메일을 받았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했어요가 아닌 긴 내용의 이메일이었다. 재현 씨,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보고서를 보았어요. 당신의 노력과 변화를 바를 인정합니다. 아이들도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당신의 심리적, 재정적 건전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김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신탁 계약의 사조, 도덕적, 재정적 건전성을 5년간 입증할 때까지를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신탁 계좌의 일부 자금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갖게 될 거예요. 당신의 현재 수입과 함께 이 자금은 당신의 재정적 자립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자금 사용의 모든 기록은 여전히 김 변호사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당신에 대한 나의 신뢰의 표시입니다. 재현은 이메일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그에게 자유를 조금씩 돌려주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통제해 있었지만 그 통제는 이제 족쇄가 아닌 보호와 기회로 느껴졌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다. 그는 각서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그녀의 배려를 모르는 척 계속 살아야 할까? 재현은 결국 솔직한 심정을 담은 짧은 답장을 보냈다. 서연아, 고마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배려와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 나는 이제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소중히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준 것이야. 나는 이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빚진 것을 평생 갚으며 살게. 그는 의도적으로 각서나 계획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그는 서연의 치밀한 사랑을 이해했음을 암시하는 선에서 멈췄다. 그녀의 침묵을
그녀의 방식대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재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다. 딱 한 줄이었다. 당신의 빚은 아이들에게 갚으세요. 그것이 나에게 갚는 거예요. 그것은 서연과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었다. 그녀는 재현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남편으로서의 재현은 이미 과거에 묻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을 뿐이다. 재현은 그 한 문장에서 서연의 냉정함과 동시에 그녀의 깊은 사랑을 느꼈다. 재현은 그날 회사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좇지 않았다. 그는 좋은 아빠가 되고 성실한 직장인이 되어 서연이 그에게 던져준 두 번째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콕 뷰퉁 틴테 파 케톡. 재현의 삶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안정되었다. 그는 작은 건설 회사의 이사로 승진했고 비록 서연과 함께 살던 시절만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립했다. 그의 마음속의 허영심과 이기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감사와 겸손이 채웠다. 신탁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재현은 더 이상 그 통제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스스로 투명하게 관리했고 신탁 자금은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연은 5년 동안 그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5년째 되는 해의 겨울, 재현은 김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재현 씨, 오늘 서연 씨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신탁 계약을 해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서연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죄인처럼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해방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서연은 여전히 차분하고 우아했다. 그녀는 흰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5년 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김 변호사는 최종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신탁 계약 해지 및 재산명의 이전 서류였다. 재현 씨, 5년간의 신탁 관리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건전함을 입증했고 이제 모든 재산은 다시 당신의 명의로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재현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신탁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혜린에게 잃었던 15억 원보다 훨씬 불어나 있었다. 서연과 김 변호사가 이 자금을 매우 신중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했음을 의미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아, 고마워. 당신이 나에게 준 이 두 번째 기회, 평생 잊지 않을게. 그리고 이 돈은 난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아이들 명의로 그냥 남겨줘.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이 담긴 잔잔한 미소였다. 아니요, 재현 씨. 이제는 당신이 받아야 해요. 당신은 이 돈을 지킬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처음 이혼했을 때 가져가려 했던 그 낡은 상자 말이에요. 재현은 자신이 서재에서 발견했던 그리고 김 변호사가 언급했던 그 각서가 담긴 상자를 떠올렸다. 그 상자 안에 있던 부부 공동재산관리 각서 있잖아요. 서연이 차분히 말했다. 당신은 내가 그 각서 덕분에 당신의 재산을 지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재현은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이 각서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서연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서연아, 나는 괜찮아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진실을 알고도 내게 아무 말 하지 않고 5년 동안 성실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갚은 가장 큰 빚이에요. 나는 당신의 진정한 회복을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이혼 전에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요. 이제 나는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재현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연인이나 부부로서의 접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료이자 해방자로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재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책임져야 할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에요.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재현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연아, 내가 당신에게 한 모든 잘못을 용서해줘.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오래전에요.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하게 내버려 뒀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떠났다. 재현은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재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명예 이전된 재산 서류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재산은 서연이 준 치유와 성숙이었다. 며칠 후 재현은 아이들 명의로 신탁 계좌의 모든 자금을 증여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재산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서연의 배려, 서연스 컨시더레이션. 재현은 세상의 감사와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가 혜린에게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 밤은 서연이라는 별을 통해 그를 새로운 아침으로 인도했다. 서연은 그에게 복수하는 대신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그를 사랑했고 그를 구원했다. 그는 이제 영원히 그녀의 가장 위대한 제자로 남을 것이다.